아이는 저승에서 잘 지난다는군요. 그럼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쟁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뒤 산골 마을에는 이상한 침묵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논두렁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랐고 마을 어귀 팻말은 오래전에 부서진 채 그대로였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르내리던 곳은 장터도 우물가도 아닌 뒷산 중턱 작은 암자였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 암자에 사는 늙은 스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동안 숨이 끊겼다가 눈을 떴고 그 사이 저승에 다녀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누군가가 말하기를 스님은 죽은 사람을 저승에서 직접 만나 그 소식을 전해준다 했습니다. 살아있는 이가 편지를 써오면 탑 아래에서 태우고 대신 저승에서 답장을 받아 읽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다들 웃어넘겼습니다. 그러나 남편을 잃은 여인이 울면서 내려오더니 우리 영감이 저승에서도 나를 걱정한다더라 하고 말했고 전염병으로 아들을 잃은 노인은 아이가 편안히 지낸다 하니 이제야 숨을 쉬겠다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한두 번 쌓이자 마을 사람들은 어느새 소문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주인공 한수 역시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장돌림을 따라다니며 물건을 팔던 젊은 사내였지만 몇 해 전 전염병으로 아내와 어린 딸을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마지막까지 곁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가슴을 매일같이 짓눌렀습니다. 밤마다 등잔불 앞에 앉으면 딸아이가 기침을 참다가 울먹이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한수는 새 삶을 시작하라는 친척들의 권유도 이웃과부 연실의 따뜻한 말도 들은 척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평생을 벌처럼 살려 하느냐고 연실이 타일러도 한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연실의 옆모습을 피했습니다. 그에게는 웃을 얼굴도 미래를 그릴 마음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돌아오던 길에 한수는 우연히 사람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산사에서 내려온 노승이 또 한 번 죽은 이의 말을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남편이 아내에게 남긴 말, 전장에서 사라진 아들이 어머니에게 남긴 말이 어찌나 그 사람답게 들리던지 듣던 이들이 모두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한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 스님이 정말로 저승에 다녀온 것이 사실이라면 잃어버린 딸에게 한마디라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아내가 마지막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는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물들였습니다. 새벽녘 어머니가 덮어준 이불을 밀쳐내고 한수는 마루로 나왔습니다. 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메우고 먼동이 트기 전 산등성이가 먹을 머금은 듯 어둑했습니다. 한수는 헝겊 조각을 찢어 떨리는 손으로 몇 줄의 글을 적었습니다. 딸아이에게 미처 하지 못한 말, 아내에게 전하지 못한 미안함을 서툰 글씨로 겨우겨우 눌러 썼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퉁이에 편지를 넣어 허리춤에 찔러 넣었습니다. 산길을 향해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붙잡으며 말리는 것 같기도 또 다른 누군가가 밀어 올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수는 저승의 답장을 받아준다는 노승을 찾아 아내와 딸에게 마지막 편지를 들고 깊은 산길로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편지가 저승이 아닌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첫 줄이 되리라는 것을. 전쟁이 한 차례 휩쓸고 간 뒤 산골 마을은 마치 숨을 죽인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논두렁에는 잡초가 무릎까지 자라 있었고 부서진 팻말은 누구 하나 고치지 않은 채 길가에 비스듬히 기대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모이는 곳은 장터도 우물가도 아니었습니다. 마을 뒷산 중턱에 매달린 작은 암자, 그곳이었습니다. 암자에는 흰 눈썹이 수염과 섞여 내려온 늙은 스님이 한 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스님을 그냥 노승이라 불렀습니다. 노승은 매일 새벽 안개가 걷히기도 전에 마룻바닥에 앉아 묵주를 굴리며 사람들의 편지를 정리했습니다. 종이에 빼곡히 적힌 글씨는 모두 같은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배 한 필, 마른 곡식, 한 대박씩을 정성껏 싸들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누군가는 죽은 아들의 안부를 물었고 누군가는 사라진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노승은 사람들 앞에 놓인 종이를 조용히 읽은 뒤 작은 화로에 불을 지피고 편지를 한 장씩 태워 올렸습니다. 가늘게 피어오른 연기는 산바람을 타고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이 연기가 가는 길이 곧 저승으로 통하는 길입니다. 노승은 언제나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며칠 안에 꿈에서든 징조로든 답이 올 것입니다. 마음을 잘 살펴보십시오. 기가 막힌 것은 정말로 그 말대로 되는 듯 보였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집에서는 며칠 뒤 잃어버린 아들의 군복이 산비탈에서 발견되었고 어느 집에서는 전쟁터로 끌려갔던 남편이 기적처럼 돌아왔습니다. 그 암자를 다녀온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암자에 편지를 올리고 난 다음부터 일이 잘 풀리기 시작했지요. 소문은 점점 더 커졌고 마을 사람들뿐 아니라 이웃 고을 사람들까지 산중 암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가져간 것은 살과 뼈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모두가 뒤늦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노승이 편지를 태울 때마다 빼앗긴 마음 한 조각을 돌려받는 기분으로 산길을 내려갔습니다. 한수도 그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수는 20살을 겨우 넘긴 나이에 군포 대신 징집되어 전쟁터에 끌려갔다가 겨우 살아 돌아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갔던 동생 하미는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디에서 쓰러졌는지, 어디에 묻혀 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 건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뒤로도 한수의 밤은 늘 짧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포연과 비명, 불타는 성곽이 떠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이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던 모습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형 먼저 가요. 뒤따라갈게요. 그 말 한마디가 한수의 가슴을 끝없이 찔렀습니다. 한수의 어머니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침마다 문지방에 앉아 산등성이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녁이면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수야, 우리도 암자에 한번 가보자구나. 어머니, 동생이 어디에 있는지, 살아있다면 살아있다고, 떠났다면 떠났다고 그 말이라도 들어야 내가 숨을 쉬겠구나. 한수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어가던 사람들의 얼굴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의 생사 따위를 몇 마디 말로 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 밑에 드리운 깊은 그늘을 보고 나니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날 해가 기울 무렵 한수는 허름한 도롱이를 걸치고 산길을 올랐습니다. 손에는 깨끗한 종이 한 장과 조심스레 싸놓은 동생의 머리카락,
한 올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전쟁터로 떠나기 전 농담 삼아 잘라두었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암자에 가까워지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바람소리 사이로 스며들어 들려왔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허리 굽은 노인, 어린아이를 업은 젊은 아낙, 팔을 다친 젊은 사내까지 얼굴은 모두 비슷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기대와 오래된 슬픔이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한수는 처마 아래에서 노승 앞에 무릎을 꿇은 젊은 여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의 앞에는 남루한 군복, 저고리가 있었고 손에는 떨리는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스님, 이 사람은 아직 살아 있겠습니까? 여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쟁터로 나간 지 2해가 지났는데 소식이 끊겼습니다. 차라리 떠났다면 떠났다고 말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노승은 잠시 눈을 감고 군복 저고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한수도 모르게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이 옷에는 아직 따뜻한 기운이 남아 있습니다. 노승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몸은 다쳐 누워 있으나 숨은 붙어 있습니다. 먼 곳에서 돌아오는 중일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기다려 보십시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스님? 편지가 도착하기 전에 꿈에서 먼저 소식을 전할지도 모릅니다. 꿈에서 이 사람이 웃고 있다면 무사히 돌아오는 길이겠지요. 마당 여기저기서 안도의 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한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편이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정말로 저승이나 먼 전쟁터까지 편지가 닿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그렇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 한데 엉켜 있었습니다. 마침내 한수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노승은 마루 끝에 앉은 채 한수의 발자국 소리를 듣자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한수의 얼굴에는 산기를 오르느라 맺힌 땀과 감추지 못한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한수가 조심스레 편지와 머리카락을 내밀려는 순간 노승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수라 하는가? 한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이름을 말하기도 전에 노승이 먼저 부른 것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동생을 잃고 돌아온 자. 노승의 눈동자에 스치는 빛이 묘하게 날카로웠습니다. 한수는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승은 한수가 쥐고 있던 종이와 머리카락을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까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잠시 뒤 노승의 얇은 입술이 아주 조용히 열렸습니다. 동생에게서 온 편지는 이미 한 장이 더 있구나. 한수는 그 말에 눈을 크게 뜨고 노승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은 마루 안쪽 오래된 상자 하나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습니다. 자네 이름으로 도착한 답장이 이 암자 안에 이미 와 있네. 한수의 등줄기는 차가운 소름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자신이 아직 편지를 올리기도 전에 동생에게서 온 답장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마당의 공기까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수는 상자를 바라본 채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노승이 가리킨 낡은 상자는 암자마루 한쪽에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나무 괴짝이었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묘하게 식은 채
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함께 섞여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상자만 바라보았습니다. 노승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상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를 대하듯 손으로 뚜껑을 한번 쓰다듬더니 걸쇠를 풀고 덜컥 열었습니다. 안에는 접힌 종이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죽은 남편에게서, 누군가는 잃어버린 자식에게서 받았다는 소중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노승이 손을 뻗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 한켠에는 검은 먹과 섞인 붉은 얼룩이 마른 자국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 앞면을 사람들 쪽으로 살짝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한수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몇몇이 놀라 작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한수의 다리는 자신도 모르게 굳어버렸습니다. 실제로 편지 겉면에는 서툴지만 또박또박한 글씨로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수 형에게 전쟁터로 끌려가기 전 동생 하민이 자주 쓰던 글씨체와 꼭 닮아 있었습니다. 노승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마당에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수 형, 형이 이 편지를 볼 때 나는 아마 형 곁에 없겠지요. 노승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한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첫 문장은 어린 시절 하민이 장난삼아 써두었다가 찢어버렸던 편지와 거의 비슷한 말투였습니다. 형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리 없다며 웃던 그날의 얼굴까지 함께 떠올랐습니다.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형, 기억나시나요? 어릴 적 우리 둘만 아는 곳이 있었지요. 뒷마당 돌담 틈에 숨겨놓았던 대추 씨앗, 어머니에게 들키면 혼날까봐 밤마다 살짝살짝 물 주러 갔던 곳 말이에요. 형은 그걸 잊었을지 몰라도 저는 아직도 어느 돌틈에 묻었는지까지 기억합니다. 그 대목에서 한수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돌담 틈에 대추 씨앗을 숨겨두었던 일은 둘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동네 친구들도 모르는 추억이었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 사이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전쟁터에서 저는 형을 많이 원망했습니다. 처음에는 왜 나를 두고 혼자 살아남았냐고 속으로 수없이 욕도 했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아 어머니 곁을 지켜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살아갈 수 있다라면 그건 형이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빌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노승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한수의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왈칵 치밀어 올랐습니다. 전쟁터 마지막 밤, 흙먼지 속에서 들었던 동생의 목소리가 그대로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형, 어머니께 전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가지만 결코 형과 어머니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매년 가을 대추가 익을 즈음이면 그 돌담 틈에 작은 바람이 먼저 스칠 것입니다. 그 바람이 바로 제 인사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 문장을 듣는 순간 한수의 어머니가 집에서 돌담을 쓰다듬으며 한숨 쉬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사이 어머니에게도 돌담 틈 바람이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줄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한수 형. 형이 정말로 제게 답장을 보내고 싶다면 산에 있는 스님께 제 이름을 3번 불러주십시오. 형의 편지는 산새가 물고 가고 저는 그 새를 따라 길을 찾겠습니다. 다만 길이 오래 열려있지는 않다 하니 서둘러야 할 거예요. 노승이 편지를 다 읽고 나자 마당에는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멀리서 바람 한 줄기가 불어와 화로 속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한수는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하민아, 정말 너냐? 그러나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노승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편지는 전쟁이 끝나기 한 달 전 이 상자 안으로 스스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눈으로 상자와 편지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새벽 참선이 끝나고 나면 가끔 이렇게 저승이나 먼 곳에서 온 편지들이 상자 안에 놓여 있지요.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승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내용은 충분히 기묘했습니다. 한수는 편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먹빛은 아직도 희미하게 젖어 있는 듯했고 종이 한 켠에는 길게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새 발톱이 찍고 간 듯한 모양이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스님, 그러면 한수 저 친구가 지금 편지를 쓰면 그 편지도 동생에게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노승은 한수를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길이 오래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암자 뒤 어두운 숲 쪽으로 한번 눈길을 주었습니다. 전쟁터는 혼령이 많이 떠도는 곳이라 길을 여는 데에도 큰 힘이 듭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이 전쟁터로 향하는 길은 한동안 닫힐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로 또 한 번 탄성이 흘렀습니다. 한수의 마음은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동생이 보낸 편지를 읽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노승이 말을 이었습니다. 편지를 쓰고 싶다면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다시 올라오십시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편지를 올린 뒤 셋째 밤이 될 때까지 절대로 암자 뒤숲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때까지는 길이 반쯤만 열려 있어 산에 사는 것들과 사람이 서로 섞이기 쉽습니다. 호기심이 많다고 해서 그 길을 엿보려 들면 안 됩니다. 노승의 눈빛은 순간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한수는 자신도 모르게 등을 곧게 세웠습니다. 약속하겠습니까? 한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스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승은 그제서야 편지를 접어 상자 안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 뚜껑을 닫으며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길은 찾는 자에게만 열립니다. 다만 그 길 끝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마당에 모였던 사람들의 눈길이 한수에게로 한 번에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부럽다는 듯, 누군가는 걱정스러운 듯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수는 산길을 내려오면서도 노승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답장을 보낼 수 있다는 희망과 보지 말라던 길에 대한 두려움이 이상하게 뒤섞여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암자 뒤 어두운 숲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작은 종소리 같은 것이 한번 울렸습니다. 누군가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누구도 그것이 무엇을 알리는 소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수는 암자에서 내려오는 길 내내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간질거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생 한석의 이름, 둘만 알고 있던 말투, 어머니를 부르던 호칭까지 편지 속에는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글씨체도 그가 기억하는 동생의 글씨와 꽤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켠에서는 작은 가시 하나가 계속 찔러댔습니다. 3일 동안 이 산고를 벗어나지 말거라. 노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답장을 쓴 후 암자마당에 돌무더기 아래에 묻어두면 그 아이가 알아서 찾아갈 것이다. 그날 밤 한수는 기름 등잔을 가까이 끌어당기고 조심스럽게 종이를 펼쳤습니다. 손에 잡힌 붓이 쉽게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서가 정말 내가 맞느냐? 한참을 망설인 끝에 한수는 글씨를 옮겨 적기 시작했습니다. 살아 돌아오지 못한 동생에게 하지 못한 말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전쟁터로 떠나던 날 제대로 잡아주지 못한 손, 어머니 앞에서 괜히 큰 소리 쳤던 기억, 그리고 자신이 대신 살아남아 밥을 먹고 있다는 부끄러움까지 한수는 있는 힘을 다해 편지에 담으려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새벽마다 산등성이를 보며 너를 부른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는 내가 잘 모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곳에서라도 편히 쉬거라. 마지막 줄을 쓰고 나니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한수는 잠시 붓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는 약속대로 암자에 다시 올랐습니다. 스님이 가르쳐준 대로 마당 한켠 돌무더기 아래에 조심스레 편지를 묻었습니다. 축축한 흙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정말 내가 이걸 읽을 수 있는 거냐?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흙을 덮었습니다. 암자마당에는 이미 몇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노승이 한 노파에게 죽은 남편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양반 저승에서도 눈을 살피고 있더이다. 늘 자네 허리가 아프다오. 걱정하더군. 노파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옆에서는 젊은 사내가 스님의 말을 들으며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내 아이는 꽃이 많은 곳에서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더구나. 내가 너무 많이 울까봐 도리어 걱정하더군. 말은 따뜻했지만 한수의 귀에는 이상하게도 두 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모두 편안히 지낸다. 너를 그리워한다. 너도 힘내어 살아라. 라는 같은 이야기로 모이는 듯 했습니다. 한수는 자신이 어제 들었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동생 한석 역시 저승에 어느 들판에서 편안히 지낸다고 했고 살아있는 이들을 걱정한다 했으며 마지막에는 형도 형의 몫을 다하며 살아요. 라는 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물론 죽은 자가 산자에게 건넬 말이라면 비슷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수의 가슴속 가시는 조금 더 깊이 박혔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한수는 마을 어귀 주막에서 우연히 다른 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암자에 다녀온 젊은 아낙 하나가 눈을 반짝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말씀이 우리 어머니가 저승에서도 부엌을 지키고 계시다 하더라고요. 내 걱정을 많이 한다고 눈썹이며 말투까지 다 비슷했었어요. 옆에 있던 사내도 손을 내저었습니다. 나도 비슷했어. 우리 아버지 말투가 어쩌고 평소 습관이 어쩌고 듣다 보니 신기하긴 하더라니까. 한수는 그 말을 들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죽은 분들이 산 사람에게 해준 말은 뭐라고 하던가요? 젊은 안악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대부분 같지요, 뭐. 본인 걱정하지 말라. 건강하게 잘 살아라. 재혼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들. 재혼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한수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 스님 말이 다 맞는 것 같긴 한데
이상하게도 듣고 싶은 말만 딱 골라서 해주는 것 같지 않나요? 옆에 있던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자꾸 올라가는 거겠죠? 내 마음속 말을 대신 꺼내주는 것 같으니까. 한수는 말없이 술잔만 굴렸습니다. 자신이 들은 동생의 편지도 어쩌면 자신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한수는 스님의 말대로 다시 암자를 찾았습니다. 돌무더기 아래에 묻어둔 편지는 이미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승은 마루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세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왔구나. 내 동생에게서 다시 답이 왔네. 한수의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노승은 종이를 펴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편지를 잘 읽었습니다. 어머니를 형님이 잘 모시겠다는 말을 들으니 든든합니다. 형이 살아있는 동안 어머니 곁을 잘 지켜주신다면 나는 그곳에서 마음 놓고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대목에서 한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를 형이 잘 모시겠다 라는 말은 자신이 썼던 답장에 적은 그대로의 문장이었습니다. 어젯밤 등잔불 아래에서 자신이 붓으로 적으며 중얼거렸던 바로 그 표현이었습니다. 노승의 목소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책하지 말고 형님 몫의 길을 가길 바랍니다. 한수는 문득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말은 자신이 어머니에게 늘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내 편지를 보고 그걸 참고하여 동생이 쓴 것처럼 쓴 건 아닐까. 그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편지에서 풍기던 위로의 향기는 서서히 색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날 만큼 고맙던 그 말들이 이제는 어딘가 계산된 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수는 편지가 끝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승이 종이를 접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느냐? 한수는 고개를 숙인 채 짧게 대답했습니다. 예, 스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3일 동안 암자와 마을을 오가며 본 수많은 편지들, 사람들이 들었다고 말하는 죽은 자의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쓴 표현이 그대로 되돌아온 편지. 한수의 머릿속에서는 서서히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에는 내가 먼저 물어볼 차례다. 그의 의심은 아직 말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스님을 향한 눈길에는 조용한 결심이 실려 있었습니다. 암자에서 내려오는 길, 한수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소나무 가지 사이로 작은 암자, 지붕이 보이다 말다 했습니다. 바람은 아직도 싸늘했지만 그의 등줄기에서는 묘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겉으로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살아있을 때의 동생이 할 법한 말, 형과 어머니를 걱정하는 말, 그리고 자책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가라는 위로의 말까지. 그런데 그 안에는 어젯밤 자신이 쓴 문장들이 거의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잘 모실 테니 너는 편히 쉬거라. 내 몫의 길을 가겠다. 그런 표현들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노모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찌 됐느냐, 한수야. 정말로 동생 소식을 들었느냐? 한수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말하면 어머니의 마음이 더 흔들릴 것 같았습니다. 예, 어머니 스님 말씀으로는 서기는 저승에서 편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한다고요. 저보고 어머니를 잘 모시라고 했습니다. 노모의 눈가가 금세 젖었습니다. 그래. 그래야지. 죽어서도 효성을 다 하는구나.
그놈이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며 한수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편지에서 느꼈던 불길한 감정은 일단 가슴 깊숙이 눌러 넣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수는 마을 어귀 주막으로 나갔습니다. 거기엔 이미 몇 사람이 모여 술을 기울이며 낮에 다녀온 남자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님 말씀이 우리 서방이 저승에서도 논밭을 살핀다 하더라니까요. 내 허리 아픈 것까지 다 아시더라고요. 젊은 안악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사내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그랬어. 우리 아버지 말투며 성질머리까지 다 아는 것 같더라고. 그러면서 마지막엔 꼭 같은 소리를 하더라니까. 한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같은 소리라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사내가 술잔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에이, 뭐 늘 그런 거지요. 편안히 지내고 있다.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건강하게 잘 살아야 한다. 그런 말들이요. 옆에 있던 안악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 서방도 그랬어요. 제가 너무 울면 저승에서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 잘 먹고 잘 살라. 듣고 싶은 말을 딱딱 골라서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이 들었던 편지들을 마음속에서 천천히 거꾸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히 지낸다. 너를 그리워한다. 내가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 죽은 이들이 산 사람에게 남길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말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에게나 통하는 말들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이 어떤 슬픔을 안고 왔느냐에 따라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겠지. 한수는 잔을 손가락으로 굴리며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는 암자에서 본 또 다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마루기둥 옆에 세워둔 작은 나무판, 거기에는 스님이 직접 붓으로 쓴 기도문과 시주한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을 적어 주시오. 저승에서 복을 빌어 드리리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이름을 말하면 스님은 빠르게 붓을 움직여 한자 한자 써 내려갔습니다. 그때 한수는 이상하게도 두 번째 편지의 글씨와 나무판 위의 글씨가 겹쳐 보였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이응자를 저렇게 기울여 쓰는 버릇, 하으자 끝을 저렇게 돌려 올리는 습관,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생각은 여기까지 미치고 한수는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러곤 갑자기 가슴이 크게 한번 내려앉았습니다. 정말로 저승에서 온 편지라면 왜 이산중 암자에 사는 스님의 손놀림과 그렇게 닮아 있어야 할까? 다음 날 한수는 일부러 암자에 다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암자에 자주 올라간다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상인 하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벌써 3번이나 다녀왔다네. 처음에는 죽은 아오, 그 다음에는 부친, 이번에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어머니까지. 근데 신기하게도 다들 하는 말이 비슷하더라고. 어떻게 비슷했습니까? 한수가 묻자 상인이 손가락을 꼽으며 답했습니다. 편안히 잘 지낸다. 내 걱정은 하지 마라.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 말들 말이었지. 듣고 있으면 참 위로가 되긴 하네. 한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만히 물었습니다. 혹시 그 말들 전부 스님 입을 통해 처음 들은 말이었습니까? 아니면 원래 본인 마음속에 있던 말이었습니까? 상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글쎄 잘 모르겠네. 돌아보면 내가 마음속으로 평소에 혼자 중얼거리던 생각들이긴 했지. 그날 저녁 한수는 집 안에서 노모와 마주 앉았습니다. 노모는 여전히 아들의 편지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서기가 편안하다니 그나마 다행이지. 스님께 감사해야 한다. 한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만약에 말입니다.
스님 말씀이 모두 사실이 아니어도 어머니는 그 편지를 믿고 싶으십니까? 노모는 한수를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주름진 손등에 힘줄이 도드라졌습니다. 한수야, 내가 평생 글도 모르고 세상 이치도 잘 모르지만 한 가지는 안다. 사람 마음이 너무 아플 때에는 때로는 작은 거짓말이라도 기대고 싶은 법이란다. 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노모의 말은 이해됐지만 그럴수록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어머니, 저는 저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그건 그냥 작은 거짓말로 둘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모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잊지 말거라. 내가 뭘 하든 무엇을 따지든 살아있는 사람들을 더 아프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은 한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는 그날 밤 등잔불 아래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누군가를 더 아프게 만들지 않으면서 이 거짓말을 멈출 수 있을까? 결국 한수는 혼자 나서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주막에서 마주쳤던 젊은 과부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을 잃고 스님의 말에 큰 위로를 받았다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아주머니,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겠습니까? 살짝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여인은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수는 지금까지 자신이 겪은 일을 숨김없이 들려주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그리고 자신이 쓴 문장이 그대로 돌아온 이야기까지. 여인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운 듯 했지만 한수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점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말씀은 스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듣고 싶은 말들을 읽어서 그걸 마치 죽은 이가 한 말처럼 돌려준다는 건가요? 한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틀렸으면 좋겠지만 지금까지 모은 조각들을 맞춰보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여인은 한참을 생각하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동안 위로를 받았다고 믿었던 말들은 다 제 입에서 나온 거라는 말이겠네요. 한수는 섣불리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한 가지 제안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대로 믿기 싫으시다면 같이 확인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확인이라니요? 다음에 스님을 찾아가실 때 남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려 주십시오. 남편 성격이랑 생김새, 살아있을 때 하던 말까지요. 일부러 틀린 이야기를요. 그리고 스님이 뭐라고 하시든 일단은 다 맞다고 그렇다고 대답해 주십시오. 여인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일부러 거짓말을 하자는 말씀이세요? 예,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정말로 저승에서 남편을 만난 것인지 아니면 아주 영리한 사람이 말재주인지를요. 여인은 잠시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그 떨림이 멈췄습니다. 좋아요. 저도 더 이상 모른 척하고 싶지 않아요. 한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를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 이 일로 아주머니의 마음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제가 끝까지 함께 서 있겠습니다. 그 말에 여인은 겨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참 이상한 분이시네요. 자기 동생 일도 벅찰 텐데 남의 마음까지 챙기려고 하시다니. 제가 살아남았으니까요. 누군가는 이런 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며칠 뒤 산골마을의 좁은 산길로 다시 암자를 향해 오르는 두 사람의 발걸음이 보였습니다. 한수와 젊은 과부, 그리고 멀찍이서 그들을 따라오는 몇몇 마을 사람들. 입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승 편지가 정말로 진짜인지 이제는 누군가가 확인해야 할 때가 왔다는 말과 함께
한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스님, 이번에는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암자의 지붕이 안개 사이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옅게 깔린 산길을 따라 사람들이 줄지어 오르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머리를 수건으로 질끈 동여맨 젊은 과부, 그 옆으로는 입술을 굳게 다문 한수, 그 뒤로는 소곤대며 따라오는 몇몇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저승 편지가 거짓이라면 어쩌지?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겠지. 이대로 평생 속고 사는 것보단 낫지 않겠나? 사람들의 작은 숨소리가 젖은 나무십 사이로 흩어졌습니다. 멀리서 작은 북소리처럼 계곡물이 흘러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암자 마당에 이르자 노승은 이미 마루에 방석을 펴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가사 자락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옆에는 저번에 보았던 나무판과 먹물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노승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은 또 깊은 사연들이 많이 올라오는구나. 젊은 과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뒤에서 한수가 그녀의 어깨를 잠시 바라보다가 살짝 고개를 끄덕여 보냈습니다. 스님, 저입니다. 저번에 남편 소식을 들으러 왔던 사람입니다. 노승의 눈빛에 알아본다는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래, 기억하오.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인 과부. 그 슬픔이 아직도 옷자락에 남아있군요.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노승의 말 한마디는 늘 상처난 자리를 정확히 짚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노승은 과부를 마루 앞으로 부르더니 손짓했습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알고 싶은가? 과부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한수와 상의하며 마음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던 말이었습니다. 스님, 지난번에 제 남편을 저승에서 보셨다고 하셨지요. 오늘은 그때 못 들었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는 듯 하더니 그의 입에서 익숙한 말들이 또다시 흘러나왔습니다. 당신 남편, 성은 박씨. 키는 크고 얼굴은 흰 편이었지. 목소리는 낮고 굵어서 웃을 때도 울릴 듯 했소. 성품이 온순하여 남에게 소리 한 번 지르지 못했지. 과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면서도 약속한 대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님 말씀대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또다시 감탄이 새어나왔습니다. 봐라, 역시 신통하구나. 저 여인이 아직 입을 떼기도 전에 다 마치잖아. 노승은 눈을 뜨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그가 저승에서 전해달라 했소. 자기를 너무 오래 붙잡지 말라고. 새 인연을 맺더라도 자책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적어도 어머니가 살아계시는 동안만은 이 마을을 떠나지 말라고 하더이다. 과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 묵직한 돌멩이가 놓이는 듯했습니다. 노승의 말은 얼핏 들으면 아름다운 위로 같았지만 그 말대로라면 그녀의 발걸음은 평생 이 산골짜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한수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저 말은 누구에게나 쓸 수 있는 말 아닐까? 한수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섰습니다. 스님, 저도 한 가지 여쭙고 싶습니다. 노승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제 동생 편지를 부탁했던 사람입니다. 오늘은 말이 아니라 스님이 정말로 저승에서 사람들을 보았다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마당에 서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한수에게 쏠렸습니다. 공기가 잠시 무거워졌습니다. 노승은 미간을 살짝 좁혔지만 이내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사람이란 보고도 믿지 못하는 법. 의심이 드는 것은 죄가 아니오. 무엇을 알고 싶은가? 그때 젊은 과부가 한수 대신 나섰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마음속에서 수십 번 연습했던 말이었습니다. 스님, 제 남편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승에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어디서 누구와 지내고 있는지. 노승은 눈을 감고 손가락으로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긴 남색 도포를 입고 있었소. 허리에는 붉은 끈을 메고 저승의 넓은 들판에서 다른 영혼들과 함께 누런 억새밭을 거닐고 있었소. 얼굴은 편안했고 가끔씩 바람이 불면 당신 이름을 부르며 먼 곳을 바라보더이다. 과부는 숨을 한 번 삼켰습니다. 그 말은 듣기만 하면 누구라도 눈물이 날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풍경 어디에도 살아있을 때 그녀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과부는 조금 더 밀어붙였습니다. 스님, 제 남편이 살아있을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버릇이 있었는지도 혹시 보이셨습니까? 노승은 잠시 멈칫했지만 곧바로 말을 이었습니다. 조용한 성품에 장터보다는 들판과 산을 더 좋아한 사람. 글보다는 손을 쓰는 일을 잘했소. 밤에는 등잔불 아래서 늘 당신 생각을 하며 짧은 글을 적어 내려가던 모습이 보이더이다. 과부는 이번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스님 말씀대로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한 번 감탄이 터져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저승에 다녀온 게 틀림없지. 그때 한수가 입술을 꼭 깨물었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스님,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노승이 눈을 떴습니다. 그 시선에서는 알 수 없는 피로와 조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무엇이오? 한수는 과부를 한번 바라보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본 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방금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성은 박씨, 키가 크고 얼굴이 희고 온순한 성품의 들판을 좋아하고 등잔불 아래서 늘 글을 적었다는 그 남자. 잠시 숨을 고르던 한수의 목소리가 조금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 사람은 아주머니의 남편이 아닙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눈앞에 안개까지 멈춰선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부가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 남편 성은 박씨가 아니라 최씨였습니다. 키도 작고 얼굴도 거무스름했고 글은커녕 이름 석자 쓰기도 어려워했지요. 산보다는 장터를 좋아해서 늘 사람들 틈에 끼어 떠들곤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노승에게로 쏠렸습니다. 노승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과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방금 스님 말씀에 제가 모두 예, 그렇다고 한 이유는 제가 일부러 그랬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틀린 이야기란 걸 알면서도 끝까지 맞다고 대답해 보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 한 번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스님 말씀이 정말로 저승에서 온 것이라면 제가 틀렸다고 해도 스님께서 바로잡으셔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님은 제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표정을 지어도 그냥 그렇다고 밀고 나가셨습니다. 한수가 거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편지를 들었을 때 스님은 제 동생이 어떤 사람인지 묻지도 않은 채 제 얼굴과 손만 보고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편지에서는 제가 쓴 말투와 표현이
거의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한수는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2장의 편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먹냄새가 옅게 배어있는 한지 위에 비슷한 모양의 글씨가 두서없이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의 글씨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 글이 같은 손에서 나온 글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그럼 스님이 직접 쓴 거라는 말인가? 우리도 편지를 받았는데 그 글씨가 다 똑같았던 것 같기도 하고. 누군가는 헛기침을 하며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품에 넣어둔 편지 봉투를 떠올리며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노승은 마루 위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른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저승의 기운이 내 손을 빌어 적은 것이오. 그 말은 이전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어루만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위로보다 의심 섞인 눈으로 노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과부가 마지막으로 말을 보탰습니다. 스님, 저도 남편을 잃고 당신 말씀에 기대어 겨우 숨을 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마지막까지 믿고 싶었습니다. 과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는 제 남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어울릴 법한 좋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는 남편의 이름을 빌린 거짓 위로에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마당에 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노승의 어깨가 눈에 띄게 작아 보였습니다. 한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스님이 스스로 입을 열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용한 암자 마당 한가운데에서 산골마을이 의지해온 저승 편지에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암자 마당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부서진 돌계단과 젖은 흙냄새만이 사람들 사이를 가만히 스며다녔습니다. 노승은 마루 위에서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스님의 낡은 가사를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았습니다. 한수가 가만히 말했습니다. 스님, 이제 스님의 말씀을 들을 차례인 것 같습니다. 스님은 마침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깊은 주름과 피로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그래, 너는 숨길 수가 없구나. 노승은 두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전쟁통에 한 번 죽었다가 살아난 것은 사실이오. 보성이 멎은 밤, 산 아래 마을이 불길에 휩싸였을 때 나도 바위 아래에 깔려 사흘 동안 숨이 끊어질 줄 알았지.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그때 그 전쟁의 밤을 떠올리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눈을 뜨니 이 암자 마루에 누워 있었소. 몸은 얼음장 같았고 사람들은 나를 둘러싸오. 저승을 다녀온 스님이 깨어났다고 수군거렸지. 스님의 눈이 잠시 먼 산을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니라 했소. 꿈처럼 희미한 강물과 안개만 보았을 뿐. 그것이 저승인지 헛것인지 나도 몰랐으니. 그는 손등을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노인이 찾아와서 죽은 아내가 저승에서 잘 있는지 알려달라고 울며 매달리더이다. 나는 모른다고 했지만 그 눈물을 보고 그냥 돌려보낼 수가 없었소. 마당 한켠에서 누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 해 전 처음 저를 찾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말했소. 편안히 지내고 있다고.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숨을 고르며 고개를 숙이더이다.
그때 알았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실인지 아닌지보다 버티의 힘, 한 줌이라는 것을. 노승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 뒤로 사람들은 죽은 남편, 아들, 부모 소식을 들으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 산길을 편안하다, 그리워한다, 미안해한다. 나는 그들의 얼굴과 손, 입술을 보고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골라 내어 말했지. 편안하다, 그리워한다, 미안해한다. 는 말들은 누구에게나 어울리는 옷이었으니. 한수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소. 말만을 듣고 돌아가면 집에 가는 길이 너무 허전하다고. 그래서 나는 손이 가는 대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소. 저승에서 왔다고. 영혼이 내 손을 빌려 적었다고. 노승은 고개를 숙인 채 두 손을 꼭 쥐었습니다. 사실은 모두 내 글씨요. 유일하게 틀리지 않은 것은 사람들이 그만큼 간절했다는 사실뿐이었소. 마당 여기저기에서 눌러 담긴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분노와 허탈, 그리고 애매한 안도가 뒤섞인 표정들이었습니다. 젊은 과부가 입술을 깨물다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스님, 저는 스님 말씀 덕분에 어두운 밤을 견딘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저승에서 편안하다고, 저를 걱정한다고 하셨을 때 그 말이 거짓일지라도 그날 밤 저는 울면서도 바느질을 놓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스님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래서 더 나빴소. 그 눈물을 알면서도 계속 거짓말을 했으니.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 위로를 붙잡고만 살다 보면 저는 평생 제 발로는 한 걸음도 못 떼고 살 거라는 것을요. 그녀는 마당 가운데 놓인 나무판과 먹그릇을 바라보았습니다. 죽은 사람의 말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이제는 제 입으로 제 삶을 말해야 할 때 같습니다. 한수가 그 옆에서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스님. 그의 손에는 여전히 두 장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동생이 저를 원망할까봐, 전쟁터에서 혼자 남겨졌다고, 저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할까봐 겁이 났었습니다. 한수는 편지를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에 기대고 싶었습니다. 잘 지낸다, 괜찮다는 말들을 빌려서 제 죄책감을 덜어내고 싶었습니다. 한수는 두 장의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생의 목소리가 아니라 결국 제 마음속에서 꺼내온 말이었습니다. 이제는 동생이 뭐라 했다고 상상하기보다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제 입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승은 떨리는 손으로 마루를 짚었습니다. 미안하오. 그대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기둥마저 내 손으로 걷어내버린 셈이 되었구려. 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스님. 언젠가는 부딪혀야 할 벽이었습니다. 늦기 전에 깨닫게 해주신 셈입니다. 그날 해질 무렵 암자 아래 작은 개울가에 사람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각자 품속 깊이 간직하고 있던 저승 편지들을 한 장씩 꺼내 들었습니다. 젖은 흙 위에 작은 화로가 놓였습니다. 노승이 나뭇가지를 모아 불씨를 살렸습니다. 이 편지들은 거짓으로 시작된 말이오. 하지만 그 안에는 여러분이 꾹꾹 눌러 담은 사랑과 미움, 미안함과 그리움이 함께 들어있소. 불빛이 서서히 밝아지며 사람들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이제는 저승으로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여기 남은 우리가 떠나보내는 인연으로
한 번 더 태워 보냅시다. 젊은 과부가 먼저 한 발 나섰습니다. 손에 쥔 편지를 바라보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버텼습니다. 이제는 제 발로 걸어가 볼게요. 그녀가 편지를 불 위에 올리자 한지 가장자리가 검게 오그라들며 서서히 타올랐습니다. 불꽃이 잠시 흔들렸다가 곧 담담하게 종이를 삼켰습니다. 한수도 두 장의 편지를 함께 올렸습니다. 한서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무까지 내가 열심히 살아볼게. 편지들의 먹 자국이 벌겋게 뒤틀리며 사라져갔습니다. 그 옆에서 노인도, 안악도, 글씨를 모르는 이들도 각자의 한지를 하나씩 불 위에 얹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감았고 어떤 이는 손을 떨며 마지막까지 종이 끝을 놓지 못하다 천천히 손을 뗐습니다. 개울 위로는 얇은 연기가 실처럼 올라갔다가 산바람에 실려 사라졌습니다. 불이 거의 사그라들 즈음 노승이 마지막으로 립을 열었습니다. 나는 앞으로 다시는 저승 이야기를 빌려 위로하지 않겠소. 사람들이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울 때는 이 암자마루에 올라와 마음껏 울어도 좋소. 죽은 이의 이름을 부르며 원망해도 좋고 미안하다고 말해도 좋소. 스님은 작게 웃었습니다. 다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승에서 들었다는 거짓이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프다는 진실이길 바랄 뿐이요. 젊은 과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위로는 거짓말이 아니라 함께 울어주고 들어주는 것이라는 말씀이군요. 노승은 조용히 합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나는 저승 편지를 쓰는 스님이 아니라 그냥 산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늙은 중으로 남겠소. 한수는 그 말을 듣고 저 멀리 전쟁터 어딘가에 남겨둔 듯 했던 마음의 일부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마을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암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르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손에는 편지 대신 작은 떡 한 조각, 약초 한 다발, 그리고 나누고 싶은 사연이 들려 있었습니다. 젊은 과부는 어머니와 함께 작은 바느질 방을 열었습니다. 문간에는 조용한 글귀 하나가 붙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옷을 꿰매드립니다. 한수는 가을이 오자 산 아래 고을로 내려가 새로운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이름을 적어 마을마다 전해주는 일을 자청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남은 몫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가끔 그는 뒷산 남자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있어라, 한서가. 나는 여기서 아직 해야 할 일을 하며 살고 있다. 사람들은 훗날 이 일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승 편지를 쓰던 스님이 결국 거짓을 고백했다더라. 그래도 그 덕분에 우리 모두는 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말을 새겨 듣게 되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라서 물었습니다. 정말로 저승 편지가 있었어요? 어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있었지.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그 편지를 태우던 날부터 사람들이 서로의 이야기를 자기의 목소리로 하기 시작했다는 거란다. 전쟁이 지나간 산골 마을의 침묵은 이제 더 이상 두려운 공백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는 살아있는 이들의 울음과 웃음, 서투른 위로와 서툰 용서로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채워지고 있었습니다.